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실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식당 자별꾼이었던 제가 건물주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험할게요.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시어머니와의 정 때문인데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놀라운 비밀을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를 힘들게 간병했던 날들, 시댁과의 갈등, 남편을 잃은 고통, 그리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순간까지. 과연 저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초특급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대역전에 성공한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식당 잡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아줌마가 지금은 건물주가 돼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대역전이 맞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바로 시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인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에 제 인생이 확 바뀌었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볼게요.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학교 선생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슬하의 일남 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가 둘이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 복작복작한 집안이었고, 원래 아버지를 본받아 교사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여자는 그저 좋은 남자 만나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생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숨을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4살 많은 중학교 교사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옛말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닌데도 참 잘 맞았어요. 고기와 나름식을 싫어하는 음식 취향도 비슷했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도 닮아 있었죠. 심지어 화초를 키우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취미까지 똑같았어요. 영혼의 단짝 같은 사이니 자연히 싸울 일도 없었어요. 남들은 결혼해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 하다 못해 치약 짜는 방법 가지고도 싸운다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었죠. 남편은 늘 저를 귀여워하고 존중해줬고요.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도 가방끈 짧은 저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네요. 사실 처녀 시절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남동생만 예뻐하는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집안이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해 저만의 가정을 꾸리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내가 남자 하나는 참 잘 만났다 싶었죠. 하지만 인생지라고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무렵 저희 부부에게도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였죠. 사실 시아버지가 사업을 꽤나 크게 하셨어서 모아둔 재산이 제법 됐거든요. 마음만 먹는다면 상주 간병인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생판남에게 자기 몸 맡기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셨고 결국 시어머니가 간병을 전담하게 됐죠. 그렇게 두 분 사이는 원래도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 하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간병한 지 반년 만에 포기를 선언하셨다.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지만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어요. 아주버님은 유치원에 막 입학한 아들과 태어난 딸도 있었죠. 다들 알겠지만 난 회사 일에 육아에 아주 요즘 정신없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집사람도 애 낳고 몸 푼 지 얼마 안 됐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아주버님만 3남매가 모인 자리에서 바로 발을 빼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참나, 누군 뭐 놀고 있나. 나도 회사 다니랴, 임신 준비하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시댁에서 도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이 와중에 우리 아버지까지 모시겠다고 하면 아마 시어머니가 날 죽일 거야. 그치. 어보.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절대 가만히 안 있지? 같이 온 서방님까지 열심히 맞장구를 치는 걸 보면서 폭탄 돌리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도대체 자식들 그리 모여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씁쓸함이 밀려오더군요. 남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았나 봐요. 모두가 열심히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더군요. 자연스레 화살은 저희 부부에게 돌아갔어요. 아주버님은 다이. 그러고 보니 민준이 너네는 아직 애도 없고 재수씨도 직장 다니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 하고 은근슬쩍 운을 떼더니 지은이도 돌타구나 하고 바로 압력을 주더라고요. 맞아. 작은 오빠. 이번 기회에 효도 좀 해. 아버지가 오빠를 좀 예뻐했어. 새언니도 이번 기회에 시댁살이 한번 해보면 좋지. 그쵸?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나쁜 분들 아닌 거. 우리 시부모님에 비하면 아주 천사들이라고. 시집살이 한번 겪어본 적 없는 언니가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요. 들어가 살라도 두 분 다 연니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시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더더욱 같이 살아야죠.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우리 시부모님이 아파서 몸져 누우면 결국 돌봐야 할걸요. 그게 며느리로서의 의무고 숙명이니까. 부탁 좀 할게요. 새언니. 우리 아버지 누구라도 모시긴 해야 하잖아요. 지은이는 집요하게 저를 물고 늘어졌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만하라오면서 중재에 나섰죠. 결국 그날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못하고 흐지부지 흩어지게 됐는데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표정이 너무 복잡했던 걸까요? 남편이 문득 그러더군요. 너무 마음 쓰지 마. 삼남매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쩌겠어. 그냥 사람 써야지.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돌봐주길 바라는 욕심에 그러시는 건데 아버지도 현실을 직시하셔야지. 그렇긴 한데 마음이 영 안 좋네? 사실 우린 아직 애도 없고 내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시려면 모실 수야. 있잖아. 그럼 당신만 힘들어질 거야. 내가 돕는 것도 학교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잖아. 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오죽하면 어머니도 몇 달 만에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겠어. 나도 마음이 안 좋긴 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예뻐하셨거든. 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효자 노릇하겠다고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남편의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각별했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모시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질까봐 불효자를 자처하는 남편이 참 고마우면서도 안쓰럽더군요. 결혼하고 제가 남편에게 받은 게 참 많은데 무엇 하나 돌려준 게 없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며칠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제가 아버님을 모시겠다고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집안 살림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따로 계셔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었고요. 시아버지 옆에 붙어서 주시면 안 되나요? 일수였고 약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진땀을 흘렸네요. 무엇보다 고역이었던 건 화장실이었다. 거동이 불편하면 성인용 기저귀를 차는 게 환자도 그렇고 간병인도 편한데 시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인지 곧 죽어도 화장실에 가서 직접 볼일을 보려고 하셨어요.
제게 신호를 줄 때마다 시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 변기에 직접 앉혀드리고 뒤처리까지 해드려야 했죠. 하루에 적게는 2~3번, 많게는 5~6번까지 그 짓을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졌네요. 설상가상 저를 괴롭힌 건 시아버지 병간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사인, 자기 아들에 비해 제가 너무 딸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 어찌저찌 결혼은 시켰는데 아무래도 영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따로 살 땐 몰라도 한 집에 사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시더니 게다가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이를 못 가지니 툭하면 그 일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틈에 잠깐 남편과 제 속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정부 아주머니한테 속옷 빨래까지 부탁하기엔 멋졌다. 그 모습을 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겁을 하면서 제게 달려오시더군요. 예세, 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네? 빨래 좀 돌리려고. 왜 그러세요? 너 지금까지 민준이 속옷을 그냥 세탁기에 돌렸던 말이야. 이런 일반 세제가 얼마나 남자 몸에 안 좋은 줄 아니? 거기에 직접 탔는 건데. 아이, 세상에, 이러니 애가 소식이 없지. 시어머니 말이 참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옷을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데 아무리 옛날 분이라지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님, 세제도 검사 다 하고 나온 거라 안전하고요. 그걸 믿니? 장사치들이 물건 팔기 위해서라면 뭔들 입을 못할까? 당연히 다 안전하다고 말하지. 나도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시아버지 속옷은 하나하나 다 손빨래 했었어. 그러니까 삼남매 쑥쑥 잘 만났고 키운 거 아니겠어. 기 말할 거 없고 당장 민준이 속옷은 빼서 따로 빨래해. 여사님한테 물어보면 수제 빨래 비누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거야. 그냥 곧 아버님 일어나실 시간이라다니 너 왜 자꾸 내 말에 토를 다니? 시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시집 와서 여직애 하나 못 낳고 있으면 나 같으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구나. 뭐가 이렇게 당당해. 시어머니의 면박에 결국 저는 세탁기에 들어있던 남편 빨래를 도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직접 빨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가자미 눈을 한 채로 지켜봤고요. 혹시라도 비눗물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찬물에 10번도 더 행개하셨네요.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시아버지가 일어나 저를 찾으셨는데요. 시어머니에게 대신 시아버지 식사 좀 챙겨달라 부탁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나도 마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다. 병원에선 꼼짝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너 때문에 이게 뭔? 지금까지 내내 서 있었잖아. 아유, 이제 좀 누워야겠다. 시아버지 밥은 얼른 빨래 마저 하고 챙겨드려. 한 30분 늦게 먹는다고 안 죽으니까 결국 저는 손빨래를 모두 마친 뒤에 시아버지 식사 시중까지 들어야 했어요. 약도 챙겨드리고 소화시킬 겸 운동도 시켜드리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나 있더군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사사로운 일로 제게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시아버지 치는 일이나 남편 챙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게 있으면 바로 난리를 치셨고 행동이 곰처럼 굼뜨다느니 애 못 낳는 하자 있는 여자라는 둥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네요. 그래도 그때까진 제가 다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아이가 태어난다면 시어머니도 저를 다시 봐주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고부관계는 끝내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얘기한 시아버지의 사인은 심장마비인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 때문일까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급기야 해서는 안 될 말씀까지 하셨네요. 이 양반이 이렇게 빨리 갈 사람이 아닌데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긴 해도 정정한 양반이었다고. 새야, 너 간밤에 너희 아버지 주무실 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니? 이상한 짓이라니? 어머님, 뭐 이상한 걸 먹였다 그나 아님 약을 제대로 안 챙겨줬다 그나. 너희 시아버지 돌보는 게 힘들다고 못된 마음 먹은 걸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한테 해코지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동안 아버님을 얼마나 성심껏 모셨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아유, 아니면 말지. 이렇게 미한테 도끼놈까지 뜰 일이야. 성격이 이렇게 못난 걸 보면 나 모르게 그 양반도 많이 괴롭혔을 게 분명해. 역시 그냥 전문 간병인을 쓸 걸 그랬어. 가엾은 양반. 아이고, 저승가는 길 원통에서 눈도 못 감는 거 아닌지 몰라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중재에 나섰어요. 아, 그만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셔서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사람한테 풀면 안 되죠. 어머니도 힘들다고 두 손 두 발 든 아버지 병간호.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1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그동안 고생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 적 있어요? 시어머니와 부딪힐 때마다. 남편은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그걸 그렇게 서운해하던 시어머니는 바로 도끼눈을 뜨셨죠. 아니, 이놈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누라 편을 든. 이놈아, 너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배 아파 낳은 게 누군데. 지금 네 애미는 애비 이런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와중에도 내 마누라 편을 들고 싶니? 이래서 자식놈들은 나와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서거하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저와 남편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이상훈님과 지은이가 말려서 간신히 문상객들이 흉한 꼴 보이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네요. 따로 살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집도 다시 구해서 따로 나오게 됐죠.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서운함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너무하다 싶었던 건 이상훈님과 지은이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눈밖에 난 걸 안타까워하긴커녕 기뻐하더군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줄기차게 시댁을 들락날락하면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 몫으로 떨어진 어마어마한 유산 때문이었겠죠. 시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배로 똑같이 나눠 가지라 하셨는데요. 시어머니의 경우엔 배우자로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돼서 꽤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제 3자라 잘은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유산의 절반 이상을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나머지를 3남매가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더군요.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시아버지는 물론 식구들 누구 하나 제 공로는 인정해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말이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어느 날 선물이라면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과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왔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 가방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여기 꽃까지. 오늘 무슨 날이야? 날은 무슨 날. 그냥 당신 그동안 우리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식구들 대표해서 내가 대신 인사하고 싶어서 힘 좀 써봤는데 마음에 들어. 여보, 배은망덕한 우리 식구들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대신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살 테니까. 알았지? 남편의 말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던 것 같네요.
그동안 시아버지 병간호하면서 보냈던 힘든 시간들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때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늘 제 곁을 지켜줄 것 같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를 떠날 줄은 말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쯤 됐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혼자 대충 저녁을 차려 먹고 치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김민준 씨 가족분 맞으시죠? 지금 교통사고로 환자분이 크게 다쳤어요. 얼른 병원으로 와주세요. 빨리요.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겉옷도 못 챙겨 입고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탔죠. 병원 가는 내내 제발 남편이 무사하길 바랄것만 뭐가 그리도 급했던 건지 남편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네요. 경찰 말로는 귀가길에 음주 운전 차량이 치인 거라 하더군요. 얼마나 황망하고 끔찍하지. 마 같아선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처자식이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더군요. 결국 그냥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그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이 있어요. 너무 억울했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그 인간 가족들을 생각해서 참았죠. 가해자가 이 일로 개과천선에 착하게 살기만을 바라면서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던요. 몇 년 뒤 우연히 그 가해자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요. 그 뒤로도 술을 입에 달고 살아 가족들을 힘들게 하더니 결국 가암으로 죽었다 하더군요. 이제라도 심판을 받은 거라 해야 할지 자업자득이라 해야 할지 통쾌한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네요. 그래도 남편의 억울함이 이걸로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랐어요.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황망하게 제 곁을 떠난 뒤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죽일 것처럼 때리셨다. 너 2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채수가 온부터도 유분수지. 하나뿐인 내 남편 그렇게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아들까지 보내버렸. 너 도대체 뭐야? 뭔데 내 남편 이어 아들까지 잡아먹은 거냐고. 망할년. 죽어. 죽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들어? 내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뻔뻔한 년. 네가 힘들어봤자 차에 치여서 비명 행사한 내 아들보다 힘들까?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면서 오열하다 끝내 정신을 놓으셨어요. 뒤늦게 달려온 이상훈님이 그런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그대로 바닥에 혼자 널브러져 있자니 어찌나 막막하고 죽을 것 같던지. 하지만 시댁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지은이와 이상훈님이 따로 저를 부르더군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뭔가 새알 싶었는데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온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눈치만 보는가 싶더니 이상훈님이 먼저 오늘 때더군요. 아이, 재수씨, 내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사실 민준이가 애들 가르치면서 뭐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놈 재산 대부분이 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건 이상훈님과 아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아이,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재수씨는 우리 집안 고구렵이 따로 우리 김씨 가문 후계자를 낳아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재산을 생판 남인 재수씨가 다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남편의 유산을 탐내서 찾아온 거였어요. 잠자코 있던 지은이도 얼른 말을 보태더군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새언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언니도 좀 그럴거려. 언니가 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재산에 뭐 하나 기여한 것도 없잖아요. 애초에 우리 집안 돈이었고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지금 엄마도 당장 그 돈 찾아오라고 난리예요. 아주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토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저를 흠씬 두들겨 패던 게 생각나서 말이죠. 그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랬죠. 하나뿐인 남편이 떠나고 나니 사무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 저 혼자뿐이라는 게 말이죠. 더는 시댁 식구들이 환멸나서 상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다들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은데 가돈, 저는 하나도 욕심 안 나요. 뾰족한 제 말에 이상훈님이 기분이 상했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아이, 재수씨, 돈이 오를 대로 올랐다니 그 말은 왜요? 제가 틀린 말했나요? 남편 일은 저한테 위로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유산 얘기부터 꺼내놓고 두 분 다 슬프긴 하신 거에 형제가 음주운전에 치여서 그렇게 허망하게 어쩜 이 와중에도 그저 돈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지은이와 이상훈님을 내쫓다시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유산, 그중에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몫은 전부 다 뱉어냈죠. 그러고 나니 남은 건 약간의 현금과 집 전세금 뿐이었네요.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였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사회생활 한 번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네요. 회사들의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급한 대로 고깃집에서 불판을 닫고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도 적고 노동 강도는 셌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나았어요. 그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일이 없는 날이면 제가 하는 거라곤 방 안에 틀어박혀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펑펑 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말이죠. 잠깐이지만 남편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1년, 2년, 3년 해가 바뀔 때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쯤에 일하던 가게도 고깃집에서 분식집으로 옮겼는데요. 사장님이 제 요리 솜씨를 좋게 보셔서 아예 주방실장으로 일하게 됐지 뭐예요. 월급도 전보다 많이 올랐고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참 뿌듯했네요. 그때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제 이름을 건 가게를 갖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그쯤 저는 있던 돈도 생활고로 다 써버리고요. 집도 전세 빌라에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처지였으나 이때로 시댁 식구들에게 그냥 줘버린 남편 유산이 생각나 아쉽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내 몫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잊으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요. 받아보니 남편의 먼 친척 아주머니 있어요. 명절에 얼굴만 한두 번 본 게 전부였던, 이름도 가물가물한 분이었죠. 어쩐 일로 전화하셨나요? 아내가 가나면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네. 뭐려? 자네
요즘 영희가 아예 연락 안 하고 살지? 영희가 지금 요양원에 있는 건 아는데?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고? 아유, 그래. 갑자기 치매가 오는 바람에 이상훈이도 지은이도 못 모시겠다고 해서 결국 요양원 들어갔어.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기억 속의 시어머니는 늘 정정하셨던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영희랑 꾸준히 연락하고 있거든. 근데 영희가 거기서 잘 못 지내는 눈치야.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훈이도 지은이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진네 엄마 재산 쏙 빼먹더니 만 볼장 닿았다. 이것이 아휴. 괘씸한 것들. 아주머니는 한동안 이상훈님과 지은이 욕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부랴부랴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다. 저를 못살게 괴롭힌 어머니지만 그래도 남편의 하나뿐인 어머니인데 그런 분이 요양원에서 치매로 죽어간다는 게 영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아주머니에게 연락해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게 쉬는 날 큰 맘먹고 요양원에 직접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봐도 영 알아보지. 34, 01 못하시더군요. 그냥 다줌마, 아줌마 하면서 자꾸 밥 달라는 쉰소리만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어머님 둘째 며느리. 어머님 둘째 아들 김민준이 부인. 기억 안 나세요? 민준이 내 아들인데. 아줌마, 우리 민준이 알아요. 네, 알다. 맞아요. 제 남편이었는데 거료가 가엾은 우리 민준이 나보다도 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지.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시어머니는 아들 이름에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꽉 안아드렸네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그의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의 안 슬프게 하려면 어머님이 잘 지내셔야 해. 응, 내가 잘 지내야지. 그래야지. 근데 아줌마, 여긴 왜 왔어? 나 데리러 온 거야, 네? 그냥 오랜만에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아니, 나 잘 못 지내. 여기 너무 싫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약 안 먹으면 때리고.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려가 줘요. 아줌마, 치매 걸린 노인네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 알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정말로 겁에 질려 보였어요. 안 그래도 그때가 요양원 노인 학대 문제로 한창 논란이 일대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을 걷어봤는데요. 팔목이랑 배 쪽에 심엉이 있더군요. 깜짝 놀라 바로 요양원 담당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죠. 아니, 그게 이시다가 넘어져서 부딪혔나 봐요. 그게 말이 돼. 누가 봐도 손으로 때린 흔적인데 제가 계속 따져 못하자 결국 요양원 원장까지 출동했는데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정말 그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여기가 무슨 최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저희가요, 요양원 중에서도 특히 저렴한 곳이라는 건 아시죠? 그럼 이런 크고 작은 문제는 감수해 주셔야죠. 돈이 없으니 인력이며 시설이며 딸릴 수밖에 없고, 그럼 보호자분 어머님같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힘없는 노인네를 이렇게 때려놓고. 참,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입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며느님이라고 하셨죠. 그때 왔던 따님이랑 아드님은 다 괜찮다 하셨는데 왜 이제서 제3자가 딴소리예요. 알고 보니 이상훈님과 지은이는 이 요양원의 실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비용이 제일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여기에 처박아 놓은 거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사이 좋은 고부 사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하나뿐인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맞고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왜 자해요? 이분, 제 하나뿐인 시어머님. 저, 이런 곳에 저희 어머님 못 맡겨요. 당장 데리고 나갈 거라고요. 저는 그대로 원장 차고 나와 다시 어머니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당장 짐을 챙겨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죠. 요양원 관계자들은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나마 담당하던 간호사가 보호자로 되어 있던 이상훈님에게 연락을 한 모양인지 저를 바꿔주더군요. 여보세요, 재수씨. 아니, 재수씨가 거긴 어떻게 알고 간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조용히 돌아오세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어머님을 버려두고 한번 와 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뭐요? 그냥 조용히 돌아와. 보세요, 이상훈님. 전 그렇게 못해요. 자식된 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이상훈님, 아가씨도 제정신이요. 아니, 재수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이 그렇게 가고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남의 집밀에 신경 끄세요. 아니요. 그래도 한때 한솥밥 먹고 살았던 사이인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그이 볼 면목도 없고요. 어머님은 제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이상훈님이랑 아가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길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는지 몸은 비쩍 골아 있고요. 제가 손만 뻗어도 때리려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안쓰럽던지 바로 따뜻한 밥부터 한 상 차려드리고요. 몸에 난 멍 자국 사라지라고 찜질도 해드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늦게 정신이 드셨나봐요. 저를 알아보시고는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시고 아유, 새아가 고맙다. 고마워. 내가 내 목숨 살린 거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너무 늦게 찾아봐서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갔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이렇게 와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쏟아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전 재산을 애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었는데. 빈털터리가 되면 자식한테도 버림받는다는 게 나는 남 일인 줄 알았지.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냐, 내가 어리석었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였다고. 진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상훈님이랑 지은이가 불효자일 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얼마나 다독였는지. 울다 지친 시어머니는 이윽고 잠에 빠져들었고요. 그렇게 고부간의 첫날 밤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성껏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경증 치매인 해도 아무래도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 결국 분식집도 그만둬야 했죠. 다행히 이전 집 전세금 빼고 남은 돈이 약간은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두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었네요. 틈틈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도 했고요.
그래도 엿먹고 살기가 빠듯해 이상훈님과 지은이에게 어머님 돌봄 비용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둘 다 야멸차게 그러게 누가 요양원에서 빼오라고 했냐면서 말이죠. 참 못됐다 싶더라고요. 죽은 남편과 한 배 타고 난 형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훈님과 지은이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훈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탈탈 털어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다 말아먹고 도산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지은이는 그 사이 서방님과 이혼하고 혼자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심적인 타격이 컸는지 가진 재산을 술과 도박으로 대부분 탕진했다 하더군요. 그러니 저도 차마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뿐인 모친을 요양원에 처박아두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까지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요. 경제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돈 걷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옛날처럼 표독스럽게 굴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게 고분고분 상냥하게 계셨어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도 음식 투정 한번 하신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식사 시중을 드는 제 옆에서 같이 먹자면서 숟가락을 넘겨주고 하셨네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쭉 혼자였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의 그런 온정이 저도 참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한번 나빠진 시어머니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한 번은 피를 토하셔서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위암이라 하더군요.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황이라 치료에 의미가 없다고 그냥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거라 하더군요. 의사의 말에 어찌나 절망스럽던지 이대로 손도 못 쓰고 시어머니를 남편 있는 곳으로 보내자니 너무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병원에 가둬놓고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시키자니 그건 그거대로 못할 짓이다 싶었죠. 이상훈님과 지은이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둘 다 어쩌겠냐.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하더군요. 검사 때문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한번 와보지도 않았네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암이라는 걸 모르셨는데 어쨌든 알리긴 해야 하니 시어머니 정신이 온전한 때를 봐서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병원에서 같이 검사했어요. 근데 의사 말로는 어머님 위가 많이 아프대요. 암이라고? 의사랑 간호사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나도 귀가 있는데. 그리고 내 표정만 봐도 내가 단단히 죽을 병이 걸렸구나 알겠더라. 죄송해요. 제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이제야 나도 우리 영감이랑 민준이 옆으로 갈 때가 된 거지. 오히려 잘 됐구나 모든 걸 해탈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전 어머님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맘 같아선 항암치료 받게 하고 싶다고요. 그냥 이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어머니, 치료 한번 안 해보고. 아유, 됐어. 치료받을 돈도 없고 이 나이에 더 산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요. 아이, 나 돌본다고 일도 그만둔 애가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하네. 이리 와 이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 같이 항암치료 받아봐요. 어머님. 저 이대로 어머님 못 보내요. 저희 둘에서 잘 지냈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계속 설득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제 간절한 애원에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마침내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병원 일정을 조율해 바로 입원하셨고요. 1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셨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글쎄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 감기가 그냥 감기지. 시어머니 같은 연로한 환자에겐 감기도 치명적인 병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들끓는 고열에 도통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밤에 잠도 못 이루신 채 저를 찾았죠. 새아가, 새아가, 거기 있니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유, 고마운 새아가. 너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유,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왜, 어디 영영 갈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가,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지은 죄가 하나 더 있으니까. 뜬금없는 시어머니 말에 전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죄라니. 너희 시아버지? 말이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병수발 들었는데 뭐 하나네? 앞으로 남겨준 게 없어서 많이 야속했지만 남겨줬어. 죽기 전에 너한테 고마웠다고. 이 땅은 꼭 내 앞으로 해주라고 했었지. 근데 내가 그걸 일부러 감추고 모른 척했던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그게 대체 무슨 실은 그동안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미련할 만큼 착한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병구하는데 쓸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나 죽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변호사한테 미리 다 말해뒀으니까 나 죽거든 꼭 변호사한테 연락하거나. 그 땅은 원래 내 거였어. 팔아서 용나게 쓰거라. 알았지? 어머님,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저 좀 보시라고요네.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한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이내 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죠. 이상훈님과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는 지도로 봐선 장례식도 안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눈을 의식했는지 이상훈님이 상주를 섰고요. 지은이도 그 옆에서 열심히 오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란 뭘까? 해안에 빠졌네요. 전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저는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두문불출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변호사는 시아버지가 제 앞으로 물려준 땅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야 미안했다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 모르게 변호사를 만나 사전에 명의까지 돌려줬더니 제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저 모르게 그런 짓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 뭐예요.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물려받은 땅이 원래는 넓기만 넓을 뿐 갑자기 5억 원 되는 곳이었는데요. 몇 년째 개발 호재가 더해져 땅값이 선배로 폭등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땅에 대해 알게 됐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이에게 전화가 와선 도둑년기라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급기야 지은이와 이상훈님이 저희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다시 식당 일을 하고 있던 때라 출근해야 한다고 사정했지만 둘 다 들은 척도 않더군요. 이상훈님은 다짜고짜 그렇게 출근이 급하면 당장 우리 어머니 돈부터 도로 내놔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떻게 남의 재산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더군요. 지은이도 옆에서 놀타구나 맞장구 치고 말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을 도둑 취급하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언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돈이요.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다면서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님 침상에 오시고 편찮으 셨을 때 이상훈님이랑 아가씨 어떻게 했는데요? 감옥이나 다름없는 요양원에 버려두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어머님이 그 요양원에서 너무 힘들어하신다, 폭행당하시는 것 같다 말씀드렸을 때도 들은 척도 안 했죠. 암 걸린 거 알았을 땐 또 어떻고 핑계 저한테 대면서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려고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애 죽고 남이나 다름없던 제가 모셔서 지금까지 보살폈어요. 제 말에 이상훈님과 지은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지은이가 금세 핏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박을 하더군요. 그래요. 새언니, 고생한 거 나도 인정해요. 자식들이 못하던 우리 엄마 병간호 대신해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그 땅 팔면 못해도 20억은 남던데 그걸 병간호 값으로 다 갖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 재산이고 우리 부모님 친자식은 저희라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만 받고 물러나세요. 이것도 진짜 많이 받으린 거예요. 1억을 주면서 선심 쓰는 꼴이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본인들은 시아버지의 수십억에 달하는 그 많은 유산을 다 헤쳐먹고 말이죠. 아니, 1분의 1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1억. 아버님도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돌본 건 전데 그게 고맙다고 땅을 주신 건데 왜 아가씨랑 이상훈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자문 받았어요. 오히려 일전에 빼앗긴 우리 그의 유산도 제가 유류분 소송 걸면 받을 수 있다던데요. 그런 것까진 안 할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세요. 빼앗긴 남편의 유산을 언급하자 이상훈님과 지은이가 흠칫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파렴치한 두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냥 집에서 나가려는데 이상훈님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던지더군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돈독이 아주 제대로 올랐어. 하긴 민준이 그놈도 겉으론 선비인 척해도 돈 욕심이 장난 아니었지. 재수씨도 알았어요. 민준이 그놈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재수씨가 아버지를 돌본 모양새로 장남인 나랑 똑같이 유산 물려받겠다고 덤빈 거 아주 형한테 주먹질까지 하면서 덤비더라. 저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남편이 그랬던 게 돈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있던 재산도 대부분 교육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했던 건 다름 아닌 저 때문이었죠. 제가 시아버지 돌봤던 고생과 노력을 돈으로나마 보상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하려는 이상훈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지은이도 제 행동의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기억난다면서 마구 맞장구를 치더군요. 아유, 맞아. 아주 부창부수라고. 부부들이 주제도 모르고 돈 밝히는 게 아주 똑같네. 징글맞다. 징글맞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몰라도 이미 고인이 된 남편까지 모욕하는 건 너무 선 넘은 거잖아요. 저는 그대로 주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굵은 소금을 꺼내 그 인간들에게 마구 뿌려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수대의 찬물을 잔뜩 받아 물벼락을 때렸죠. 아니, 재수씨, 뭐 하는 거에? 미쳤어요. 그래요, 나 미쳤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얼른.
이렇다고 우리가 그 땅을 포기할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요. 욕심 그만 부리고 내놔요.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게 누군데? 분노한 저는 주방에서 홍두깨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은이와 이상훈님 향해 마구 휘둘렀죠. 그러자 둘 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 뒤로도 이상훈님과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락을 해대고 집으로 찾아오는 통에 결국 핸드폰을 바꿨고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도 갔죠. 그러자 그때부턴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제가 그 땅을 물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유류분 소송을 걸어서 그 인간들에게 남편 유산을 뱉어내게 했죠. 신호를 못되게 쓴 덕분일까요? 이상훈님은 사업을 말아먹은 뒤 형님에게 이혼당하고 여직 혼자고 중간에 주식에 손을 대는 바람에 사채빚까지 생겨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고 지은이는 여전히 도박과 술에 푹 빠져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산다고요. 돌아가신 남편과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 면목 없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으니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은 처분해서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게 대박이 나면서 저는 돈이 아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제 오랜 꿈이었던 제 이름을 건 식당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그래도 손맛이 없진 않은지 제법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주변에선 이제라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는데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너무 크게 남아 있어서일까요? 누구를 만나든 별 감흥이 없네요. 사실 뭐 하나 아쉬울 거 없는 인생인데 남자를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때때로 외롭긴 하죠.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도 요즘은 손주 봐야 한다, 남편 뒤치다꺼리해야 한다 바쁘거든요. 사실 지금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분이 있긴 한데요. 이분은 살림을 합치고 싶은 눈치인데 저는 아직까진 확신이 없네요. 젊은 애들처럼 연애만 하고 싶다 생각하면 너무 철없는 걸까요? 썰밤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마지막까지 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정의 어려움, 눈물, 그리고 기쁨은 여러분의 동행 덕분에 더 의미가 깊어졌어요.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